사회성은 또래 관계에서 연습하는 거다. 친구를 많이 만나야지 사회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아이가 친구를 더 많이 만나야 될까요? 놀이터에 막 밀어 넣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회성의 가장 좋은 연습터는 안녕하세요. 아동심리 전문가 싸우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의 저자 그로잉맘 이다랑입니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아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타인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함께 무엇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발현하게 도와주는 핵심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회성이 좋다 나쁘다를 아이 보면서 관찰하실 때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낯선 공간에서 친구들한테 빨리 다가가, 그 다음에 친구를 빨리 사겨. 그러면 아, 얘가 사회성이 좋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관찰도 하고 쭈빗쭈빗하고 이래, 사회성이 문제가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있을 때 여기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 딱 침투해서 빨리 어울리는 거, 이거는 사교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회성이라는 건 관계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좋다 나쁘다를 좀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관계를 시작하고 나서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사회성은 아직 아이들이 막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너는 사회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성이 잘 발달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이 자기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조망들을 조금 잘 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친구가 느끼는 의도, 그리고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망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발달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 해결력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회성이 좋다라고 해서 이것을 학습이랑 무조건 연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문제 해결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문제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어떤 굵직한 능력은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성은 다른 발달들, 인지 발달을 포함한 모든 발달 영역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문제 해결력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행동이 두 가지 양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기는데요. 잘 거절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선택하지 못하고 좀 움츠려들고, 이런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과격해진다라든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라든가 말과 행동을 좀 거칠게 한다라든가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나의 이해와 타인의 이해가 상충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관찰하는 게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친해지는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는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만났을 때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자기의 의견을 어느 정도 얘기하는지, 그걸 얘기하는 방식은 좀 사회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성은 반드시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좋아지고 많이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 상담 같은 걸 할 때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평소에 조금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의 특성은 뭔지, 또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특성은 보통 어떤 아이들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좀 파악해 보는 것도 아이 사회성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사실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서 저는 36개월 미만의 부모님들이 선생님 저희 아이가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러면 지금은 아이가 마음껏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전의 시기는 아이
아이가 타인에 대한 존재를 그만큼 흡수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가 본격적으로 한 36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 기관 생활도 시작하고 또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 시기부터 자기 욕구하고 타인의 욕구가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아이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연습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연습해보는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사회성은 또래 관계에서 연습하는 거다, 친구를 많이 만나야지 사회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아이가 친구를 더 많이 만나야 될까요? 놀이터에 막 밀어 넣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회성의 가장 좋은 연습터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과 문제 해결력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상담할 때는 쉬운 말로, 집에서 너무 많이 기회를 주지 않고 억압하면 아이가 밖에서는 반드시 튕겨나가거나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많이 주눅드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아이가 자기 표현을 하는 연습, 자기 표현을 정중하게 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꼭 연습시키셔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번은 부모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은 그걸 연습할 수 있는 또래 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좋고요. 3번째, 가장 많이 놓치시는 건데, 선생님과의 관계도 사회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아닌 최초의 어른 관계를 맺는 게 교사예요. 선생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것도 다 사회성의 하나의 연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느 정도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너가 선생님에게 이 부분은 이야기해봐 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거든요. 아이하고 놀이할 때는 친구처럼도 놀아주죠, 재미있게. 근데 부모가 친구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는 반드시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줘야 하고, 또 연습도 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이거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경계도 줘야 합니다. 하다못해 아이하고 놀이할 때도요, 놀이를 하는 순간에 문제가 없을 땐 아이하고 막 신나게 같이 아이처럼 재미있게 놀아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놀이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돌발 행동을 해요, 무례한 행동을 해요. 근데 또래 관계에서는 그걸 제지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그 상황에서 잠깐 스톱이라고 하고, 지금 그 행동은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제지시킬 수 있는 기준점을 계속 알려주고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사실 그냥 마냥 넉놓고 친구 같은 부모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상황에서 부모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 같은 부모인데 여기서 내가 스톱을 해도 될까? 여기서 놀이를 그만두고 아이에게 가르쳐도 되는 걸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아이하고 친구같이 놀아주시되 부모는 절대 친구는 아니다,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아이에게 기준을 알려주고 연습시켜주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사회성이라는 게 문제 해결력이라는 정의 자체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거든요. 그럼 아이가 사회성이 길러지려면 어때야 하냐면,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야지 이 아이의 사회성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최대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길 바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안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끼리도 싸우지 좀 마, 이렇게 돼요. 물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진입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무조건 부모가 달려들어서 이걸 다 막아주게 되면 아이가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의를 먼저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고 나면 아이가 보이는 행동 유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부모가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거칠게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관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끊임없이 아이가 타인의 관점을 조망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친구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엄마는 이런 감정을 느껴, 너가 원하는 것과 엄마가 원하는 것이 다르네, 이런 조망을 계속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언어 표현으로서 적당하게 할 수 있게끔 계속 교정해 주시는 과정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원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소리 지르거나 밀치거나 때를 써서 얻는 것은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이것을 가르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눈치 되게 많이 보고 자기 의견 얘기 못해서 그냥 쫄래쫄래 쫓아가고 거절 잘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너도 연습해보자. 친구가 이렇게 탁 가져가. 그럼 어떡해? 싫어!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막 연습시켜요. 근데 아이가 실전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면 아이는 내가 거절하고 선택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경험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거절하고 선택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상대는 누구냐?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한테 거절할 수 있는 권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셔야 돼요. 아무 때나 네가 거절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육아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우리가 아이한테 거절권을 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는 오늘 나가서 산책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럴 때 너는 산책하는 걸 원해? 네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이가 사실 나는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싶어. 이렇게 내 의견을 얘기해 봤을 때 그래? 그러면 오늘은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해보자. 이렇게 수용되는 경험이 있어야 아이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에서의 병이 가득 차야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아이가 또래 관계에서도 내가 거절하고 아니 난 그것을 원하지 않아, 난 이걸 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정에서 연습을 함께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경우는 장난이 많고 조금 과격한 아이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남을 괴롭히고 싶어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미숙하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아이가 원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읽어주고 그 행동이 옳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모한테 장난을 치는구나. 근데 그 행동은 맞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이모하고 너가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놀 수 없어. 그러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놀자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자 라든가 이런 식의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되, 그때 아이가 장난을 친 맥락에 대해서 조금 읽어주는 거. 그러면 아이는 사실 점점 학습이 되거든요. 아, 내가 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요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주셔야 아이는 거기에서 학습이 일어나고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의도를 읽어주고 대안을 주는 이 쌍을 꼭 기억하셔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가 다른 친구를 괴롭힌다라고 했을 때 이 괴롭히는 행동에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엔 되게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우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서로 연대해서 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통 아이들은 너 왜 그 친구를 괴롭히니? 그러면은 싫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싫은 건 너의 감정. 왜냐면 우리가 모든 친구가 다 좋을 순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너 그 친구 싫어하면 안 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좋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이한테는 와닿지도 않고 실은 가능하지 않은 솔루션이에요. 근데 아이가 친구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네가 친구가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지, 너랑 잘 안 맞을 수 있고, 근데 그건 너의 감정이야. 네가 싫은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감정을 행동으로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 지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너가 싫어하는 감정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싫으니까 너도 싫어해야 해 라면서 너의 감정을 다른 친구들한테 조명해서는 안 돼, 따라가게 해서는 안 돼 라는 말들을 꼭 같이 덧붙여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한 가정마다 이 부분에 되게 집중해서 아이에게 반응을 해주시면, 저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되게 많은 학교 안에서의 또래관계의 문제들,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롭힘을 당한다. 일단 부모가 너무 놀래고 너무 슬프겠지요. 근데 아이한테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때는 아이가 입을 닫아버려요. 왜냐면 부모가 너무 놀래고 너무 화를 내고 당장 전화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문제를 너무 키웠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거기까지 원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무너무 내가 속상하고 흥분되지만 우선은 되게 차분하게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가 일단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잘 들을 수 있게 차분하게 응대를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너는 어떻게 하기 원하니? 라고 꼭 질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니?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어. 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방법,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너는 어떤 방법을 원하니? 라고 아이가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번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슈가 있을 때 부모가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너무 과한 반응을 하게 되면 아이가 그 다음에 입을 닫고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담 사례에서는 청소년들 만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한테 얼마나 신뢰롭고 안정적인 대상으로서 반응해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아이하고 대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이게 보통은 어른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많죠. 학교, 학원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이 정황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순서를 먼저 맡기는 거, 이 순서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오히려 사회성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시고 막 고민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성은 완성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성은 지금 성인인 우리도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면서 배워가고 성숙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물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고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눈 내용대로 내가 아이의 어떤 부분, 타인을 조망하는 걸 도와줄까? 거절하고 선택하는 걸 도와줄까?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서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제가 항상 이런 컨텐츠 찍을 때마다 부담감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이제 막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발달은 굉장히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이 지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자라는 거,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건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우리 자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의 눈은 되게 정확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 어떻게 대하는지, 배우자, 또 주변의 조부모님들,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아이들은 그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사회성이 좋다는 거,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주고 있다는 거, 이 지점을 기억하시고 꼭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